예, 반갑습니다. 어, 현재 사업계획서 오늘 5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벌써 한 학기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 접어들고 있네요. 사업계획서 오늘 5번째 주 강의에서는요, 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사업계획서의 이제 기본 폼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어느 기업을 뭐 벤처 기업을 퍼포먼스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크게 보는 게 우리 ERIS 모델이라고 하는데 주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 기업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거나 할 때도 많이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괜찮을까라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주로 쓰는 법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예비 기업들, 또 조그마한 기업들,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평가를 할 때도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ERIS 모델이 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는 회사를 이게 그 벤처 기업의 퍼포먼스 또는 벤처 기업의 P는 주로 퍼포먼스나 그 기업의 성과를 이제 예측을 할 때 주로 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E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는 엔터프레너, 엔터프레너는 주로 이제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또는 사업가 또는 창업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주요 이 사업가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주로 이제 엔터프레너를 볼 때는 주로 이제 그 회사 누가 세웠지? 누가 주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지? 뭐 등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R입니다. 그 기업이 살펴볼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R은 리소스입니다. 리소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건 자원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 뭐 조그마한 예비 회사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설립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뭘까? 그래서 이 자원은 흔히 자금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공장이나 이런 걸 있을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명성일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여기는 I는 이 회사가 주력하는 그 회사의 인더스트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뭐냐, 사업 분야나 산업이 뭐냐, 이게 바이오 산업일까 아니면은 전통 제조 사업일까 아니면 자동차 사업일까 아니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일까 아니면 유통 회사일까, 회사들마다 분야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금융 회사일까 아니 핀테크 회사일까 뭐 등등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이 뭔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S는 회사들마다 구사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이 전략. 여러분 스트라테지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운동 경기가 권투였어요. 복싱.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싱을 한번 보려면은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도 없었고 저희 동네에 한두 개가 있었는데 저 경기를 보려고 그러면은 홍산이도 마찬가지고 홍산이 경기를 한다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홍산이 경기를 한 달 뒤에 한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제가 권투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2, 3주 정도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엄청 아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텔레비전 있는 누나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심부름도 해주고 뭐 불편한 게 없는지 뭐 이렇게 되게 아부를 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서울을 왔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났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7살 때쯤 돼서 서울 왔던 것 같아요. 서울 왔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났는데 아마도 신림동이나 뭐 사당동 근처에 제가 친척집에서 놀러 왔는데 그때 왔을 때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동네 누나한테 아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돈을 내야 됐어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을 돈 내고 본 적 있으세요? 네, 텔레비전을 돈을 내고 봤는데 그게 아마 한 1, 2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텔레비전 돈을 내고 봤는데 한 70년쯤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그 동네 꼬마들하고 같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군고구마나 이런 거 종이로 전 봉지 있잖아요. 그 봉지를 이 가게에서 이게 접는 일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그 가게에 갖다 주면은 과자 몇 개 하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막 그 돈이 아마도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1, 20원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여튼 그 돈을 해서 그 가게 주인한테 주면은 제가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내가 직접 봤는지 텔레비전을 그때 당시 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즈음에 텔레비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그때 당시 텔레비전에 몇 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 프레이저라는 권투 선수하고 무하머드 알리가 경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직접 본 건지 그 다음에 그 재방송을 본 건지 모르지만 경기를 봤는데 조 프레이저는 계속해서 무슨 전략을 써요? 인파이터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파고드는 그런 경기를 하죠. 무하머드 알리는 무슨 경기를 해요? 이 친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하머드 알리는 원래 이제 그 굉장히 헤비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푸드어깨라 그래가지고 이 스텝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래서 조 프레이저가 계속 끼어들면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하는데 무하머드 알리는 계속해서 아웃사이드로 돌아가는 그런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즈음에 아마 좀 얼마 뒤에 무하머드 알리하고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종 경기죠. 복싱 대 복싱, 조 프레이저와 알리는 복싱 대 복싱인데 이거는 무슨 경기냐면요. 권투와 레슬링이 요즘에는 UFC라 그래가지고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종 격투기가 이제 굉장히 유행인데 그때 당시는 거의 처음으로 시도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기가 무하마드 알리하고 안토니오 이노키, 그러니까 한 방이 굉장히 주먹이 센 선수하고 또 이노키는 레슬링을 굉장히 잡히면 굉장히 이제 빠져나오기 힘드는 김이라고 이노키하고도 굉장히 이 경기를 많이 했죠. 제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가 세계적인 경기였어요. 그래서 하기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했었죠.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기억도 잘 안 나 누가 이겼는지. 왜냐면 워낙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이노키는 계속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는 계속 서서 계속 도망다니고. 그래서 제가 뭐 경기가 몇 회 전에 끝났는지도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이 경기가 아마 가장 재미있게 본 경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전략이 뭐예요? 이노키는 서서 알리하고 하다가 잘못하면 한 방 맞으면 태워 당하니까 안 맞으려고 시작하자마자 거의 누워서 경기를 하고 또 알리는 마찬가지로 이노키한테 잡히면 또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서서 쫓아다니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지만 가장 재미있게 본 경기가 안토니오 이노키와 무하마드 알리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마 제가 직접 봤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략은 회사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구사되죠. 조금 전에 봤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단순한 권투 경기만 하더라도 알리가 쓰는 전략이 다르고 또 조 프레이저가 쓰는 전략이 다르고. 왜냐면 알리는 조 프레이저는 키가 작고 그 대신 파이팅이 넘치고 굉장히 그 훅이 굉장히 또 좋은 선수였죠. 알리는 그 대신 스텝이 굉장히 가볍고 또 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니까
조프레이즈하고 가능하면 붙어서 경기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면서 계속 리치가 길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경기를 했던 것 같죠. 어쨌든 그 경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알리가 이기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략은 또 흔히 얘기, 나중에 또 경영 전략 같은 데 좀 얘기하시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타 요소도 많이 있어요. 기타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F라고 해서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 이거 함수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RIS 이후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얘기죠. 이 네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업 계획서의 시작이, 그래서 기업을 평가할 때 요소가 이 네 가지가 메인 구조이듯이 메인 그 뼈대거든요. 큰 틀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서에 써야 되는 내용도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이 네 가지라는 건 뭐냐? 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도대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투자해 주세요, 또 돈을 빌려 주세요, 아니면 나랑 같이 합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가 누구예요?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게 심지어는 최근에 영국 같은 데나 유럽에서는 우리 회사니 이런 회사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그 투자 수단이 뭐냐면요, 우리 회사는 아직 없어요. 나한테 투자해 주세요. 그 내가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뀔 정도. 그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누가.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게 뭐 AI라, 무슨 핀테크 아시죠? 최근에 이제 뭐 재무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술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수한 뭐 AI 회사들도 많이 있고 바이오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바이오 회사를 많이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바이오 회사를 그 설립하는 사람이 누구야? 핵심 멤버가 누구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사업은 해봤어? 아니면 연구를 해본 거야? 연구 성과는 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엔터프레너의 누구냐? 근데 과거의 성공 스토리는 뭐냐? 이 사람들 패스라고 해요. PATS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뭐냐?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들 검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무슨 사업 아이템, 무슨 사업을 하렵니다. 이전에 뭐냐면은 이 사업을 누가 하려고 합니다. 누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써서 누군가에게 제출을 할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많이 발달이 된 나라는 세상이 진화를 하려면은, 발전을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접목이 돼야 돼요. 하나의 기술은 뭐냐면은, 하나의 기술은 사회적 기술이에요. 또 하나는 물리적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에는 두 가지의 기술이 있어요. 사회를 진화시키는 기술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소셜 테크놀로지고, 이거는 피지컬 테크놀로지인데, 예를 들면, 야, 그 나라 왜 그래? 대한민국은 어째? 또 일본은 어때? 유럽은 어때? 아프리카는 어때? 라고 했을 때, 흔히 미국은, 캐나다는, 호주는, 아프리카는, 인도는, 파키스탄은, 아랍은이라고 할 때 그 규정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나라가 워낙들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다양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체계. 그래서 그 나라가 좀 선진국이 되려면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려면은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같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 진화라 그러는데, 진화는
다윈이 얘기했던 그 진화하고 같은 용어로 써요. evolution이라고, evolution. 점점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점점 좋아지려면은 사회적 기반 체계가 좋아져야 돼요. 우선 정치적 구조라든지. 정치를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라든지, 그 나라의 언론의 수준이라든지, 기업을 하는 수준이라든지, 그다음 그 나라의 자본시장의 수준이라든지, 자금의 입출력 수준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수준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뒷받침이 되는 것들을, 이런 등등을 그런 뭐냐면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 속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경영학 또는 사업계획서, 창업론, 이런 강의를 하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자금과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제도와 창업과 사업계획과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기술의 하부체계다. 병원만 하더라도 병원을,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이 있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하스피털 매니지먼트의 전반적인 기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병원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물리적 기술 보면 뭐냐면, 물리적 기술은 그냥 진짜 기술이에요.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로봇 기술이라든지, 로봇을 통해서 수술하는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전자공학 수준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정에 관련된 여러 기술이라든지, 이 기술들을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게 물리적 기술이라고 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타워플레이스에 사는 입주자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얘기들 하고 또 자문도 하고 이랬던 시절에 타워플레이스 입주자 대표가 10년도 더 됐네요. 아주 오래전에 저를 찾아, 15년 된 것 같아요. 저를 찾아와서 이리저리 타워플레이스 하자가 되게 많으니까 이거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하자를 점검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점검하는 회사와 이걸 다 점검을 했더니 100 몇 가지, 200여 가지에 해당되는 하자를 갖다가 이게 다 발견을 해가지고 주민 대표들이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삼성을 통해가지고 그때 삼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걸 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참 밑에 찾아와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기로 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주셔가지고 설명을 안 하겠지만 어떻게 안 하게 됐을까요? 하자가 되게 많다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하자를 이제 법적 그 대응을 통해 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다 물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안 하기로 했을까요? 그래서 이유는 떠나서 제가 추측하기는 그래요. 하자를 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삼성이든 그 중간에 이제 건설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자 보수와 관련된 소송 비용을 들여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한 가정당 1,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이 들어가요. 그 대신 집값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우리 타워플레이스가 200가지나 되는 하자를 들고 있어 하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아마도 이제 삼성이 중간에 뒤늦게 나서가지고 아마 진압을 했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보수해 주겠습니다. 그 대신 해서 어쨌든 그게 1년 이상 이게 준비를 했다가 결국에는 없던 걸로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타워플레이스 하자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워플레이스 속에 있는 그 타워플레이스 입주민들이 타워플레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타워플레이스가 진지가 한 20년 됐죠. 벌써 2000년쯤에 지었는데요. 그거를 지을 때 당시에 들어간 그 시스템이 그때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굉장히 복잡한 게 공동 구매부터 시작해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나이 많은 사람이 입주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라고 하다가, 그래서 설명을 들어갔다가 머리 아파서 다시 자기 아들을 보내요. 네가 가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아들이 한 이틀 가서 교육을 받아야 겨우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를 못 써요. 왜 못 써요? 물리적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타워플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자체는 최첨단, 예를 들어 그레이드로 따지면 99%, 99.9%에 해당되는 최첨단 기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타워플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입주민들의 수준은 뭐예요?
30 내지 40%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해요? 아직 물리적 기술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데 사회적 기술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구매하는 것은 전혀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진화라고 해요. 공진화. 함께 공자죠. 함께 진화되는. 그래서 특정한 사회가 공진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같이 진화를 해야 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컴퓨터를 갖다 주고 써라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전기는 어디서 가져오며? 아프리카에 정수기를 갖다 주고 써라고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를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뭐든지 갖다 주더라도 제대로 잘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한 나라나 한 사회의 진화도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톱니바퀴 엮여서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같이 한꺼번에 물려 돌아가야 바퀴를 돌리고 힘을 발휘하는데, 다시 돌아오세요. 회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회사를 진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 누가부터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고도 기술이 필요한 건데 맞아요. 커피숍만 하더라도 보세요. 자, 커피숍과 관련돼서 여러분 커피숍 하나 차렸다 치죠. 그 커피를 잘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겠어요? 좋은 제품하고 커피 기계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갖다 놓으면 장사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만드는 그 피지컬한 커피가 나오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커피를 서빙하고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응대를 하고 사람들한테 쉽게 글자를 보고 몇 가지 주문이 있을 때 이게 소프트하게 돌아가야, 뿐만 아니라 커피숍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외부적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커피숍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돌아가야 사람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게 공기라든지 뭐 등등등 보이지 않는 몇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은 뭐예요? 감성은 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사회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에 거기 나오는 조명이라든지, 심지어는 저도 많이들 뭐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게 조명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야, 간접 조명이 어떨까? 제가 호텔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뭐 2, 3년 동안 저희 집안이 이제 조그만 호텔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사람들마다 얘기할 때 간접 조명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이게 뭐 화장실 뭐를 얘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하다못해 조그마한 하루 밤 자고 가는데도 수없이 많이 해요. 뭐 이불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잠자고 나가는 조그마한 호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신경 써야 될 게 수십 가지예요. 하물며 한 공장에서, 한 회사에서 매출액 100억, 200억 하는 회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할 게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 장사가 되거든.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스태핑, 첫 번째 이제 디딤돌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업가가 누구냐? 잠깐 쉬었다가 사업가 또 이어서 조금 더 사업가를 얘기하고 사업 아이템 얘기를 할게요.